관심을 갖는 건 처음 그 프로듀스 101 조작 의혹이 나왔을 때부터 저희가 이제 방송을 계속 해드렸고, 그리고 그때 아주 자세히 왜 이게 조작이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것들 자세히 말씀드렸죠. 물론 저희도 그 제보 받아서 했던 건데, 그러니까 뭐 예전 같으면 이번 이 프로듀스 101 사태를 보면 CJ의 대표 PD 안준영 PD와 또 CP가 구속이 됐는데요. 옛날에도 이제 PD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죠.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보면은 공중파 3사, 주로 뭐 MBC의 인기 예능 프로 PD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드라마에서 뭐 이렇게 배우를 누구를 꽂아주겠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주로 구속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중심이 공중파에서 케이블로, 또 CJ로 이게 넘어간 것이 아닌가. CJ의 PD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CJ 예능 PD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그걸 예전처럼 무슨 뭐 경찰이나 검찰이 뭐 제보 받아가지고 이렇게 딱 가지고 있다가 조사하고 있다가 뭐 정치권에 뭐 어떤 뭐가 있을 때 빵 터트려서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고, 이게 아니고 시청자들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다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수사기관이 움직여서 사건이 커졌다, 이런 어떤 흐름 자체가 예전의 방송 권력과 시청자의 관계, 그리고 방송 권력과 어떤 수사기관의 관계,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새다. 그만큼 바뀌었다 라는 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안준영 PD라는 PD가 뭐 저만 해도 프로듀스 101 처음 거만 봤지 그 뒤로 안 보고, 그래서 방송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프로그램 내에서 많이 나왔다 그래요. 요즘은 그러니까 PD들이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거가 이제 중요한 거죠. 뭐 김태호 PD가 무한도전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 또 나영석 PD도 보면은 자신의 프로그램에 꼭 나오잖아요. 얼굴이 뭐 종종 나와서 본인 얼굴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 프로듀스 101 같은 경우도 보면은 초창기 했던 사람들은 지금 뭐 다 중국 가가지고 엄청난 돈을 받고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고 뭐 그렇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뭐 PD들이 방송사 소속이다 이런 거보다는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걸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안준영 PD 같은 경우도 많이 뭐 프로그램 자체에 워낙 많이 등장했다고 하고, 또 그리고 이 CP 김용범 CP도 뭐 CP와 PD는 이제 PD는 프로그램 제작하는 거고, CP는 어떤 뭐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이면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면 드라마, 이런 거 여러 개를 담당하는 거죠. 치프 프로듀서가 CP인데, 그러니까 뭐 바로 이렇게 직계 라인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인데, 이 두 사람이 다 구속이 됐습니다. 뭐 단순히 이 프로그램에서 조작을 해서 뭐 업무 방해다 이걸 떠나서 유흥업소에서 접대도 받았고 뭐 돈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돈 받은 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구속되죠. 단순히 뭐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뭐 좀 순위를 조작했다거나 뭐 이런 거라면 뭐 좀 구속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거 뭐 돈 받고 순위 조작해줬다, 돈 받고 특정 기획사들의 돈을 받고 어떤 멤버들을 뭐 순위를 올려서 이게 팀을 짜줬다, 뭐 이런 거라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죠. 네. 어찌됐거나 이 방송 권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이런 거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MBC가 지금 적자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서요. 과연 MBC 같은 경우에 5년 후에 생존할 수 있을지. 방송사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취약합니다. 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프로그램 만드는 인력 뭐 이런 게 주지 뭐 자산이 많거나 뭐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뭐 1년에 1,000억씩 적자나고 그러면 몇 년만 지나면 금방 바닥나요. 금방 바닥납니다. 네. 조국의 연구실을 드디어 압수수색을 했네요. 드디어. 네, 지금 뭐 법원에서 워낙 이 조국 관련한 영장들을 잘 압수수색 영장 뭐 계좌 추적 영장 이런 것들을 워낙 안 내주고 있어가지고 마침내 사실 참 조국 연구실이 이제서야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웃기기는 한데 그래도 뭐 좀 의미 있는 자료를 건진 것 같더라고요. 네,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실 뭐 조국이 복직을 했지만 한 번도 학교를 나가지 않았다니까 그 컴퓨터 안에서 뭔가 있었겠죠. 그리고 조국이 뭐 그 눈치가 빤한데 본인 연구실에 있는 걸 만일에 뭐 빼내거나 그랬으면 정경심처럼 또 이 CCTV에 다 찍히고 이거 뭐 문제가 됐을 테니까 그냥 놔뒀을 텐데 그래서 아마 이제 압수수색을 해도 의미가 있을 거다 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인턴 관련한 뭐 지금 조국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는 건 100% 조국이 그 자기 아들과 딸 그리고 딸의 친구들한테 해준 그 법대 인턴 증명서 이게 이제 위조됐다 뭐 이런 혐의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뭐 그 정경심처럼 뭔가 초안 그런 거 만든 파일 같은 게 뭐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지금 조국하고 정경심의 계좌가 좀 자세히 나오면 둘 사이에 언제 어떻게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제 조국이 맡았던 임무 자체가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민정수석 시절에 이 계좌 그리고 통화 기록 뭐 핸드폰 이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 같긴 합니다. 법원이. 그러나 뭐 수사 방해다 뭐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그래도 기본적인 거 정도는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찌됐거나 정경심도 뭐 계속 안 나오고 뭐 어쩌고 하지만 그래도 어제 구속 이후 5번째 조사를 했다는 거죠. 뭐 사모펀드 관련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정경심은 부인하고 있다. 특히 어제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죠. 조국이 원래 지금 제일 핵심이 지금 정경심의 동생 정광보의 집에서 발견된 WFM 주식 실물 12만 주 아니에요? 12만 주를 실물 증권으로 뽑아서 그걸 정광보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압수수색이 됐는데 그래서 압수가 됐는데 그 12만 주가 누구 거냐 그게 정경심 거 아니냐 라는 건데 이게 7만 주 5만 주를 5만 주는 정광보가 보관하고 7만 주는 정경심이 보관을 하다가 조국이 이제 민정수석에서 장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거론이 되니까 그 정경심이 보관하던 7만 주를 정광보 집에다가 가져다가 맡겨놨다. 이런 진술을 정광보한테서 확보한 모양입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이제 그 WFM 주식이 뭐 자기 게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정광보가 내 게 아니라는데 누나 거라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만 확인이 돼도 그럼 그 주식 어떻게 산 거냐 이건 뭐 확인이 돼 있으니까 뭐 12만 주를 주당 5,000원에 6억 원에 샀다 이거는 지금 확인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일날 주가가 7,400원이었던 거 종가가 7,400원이었던 것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럼 2억 4천을 그냥 2억 4천 이상을 그 자리에서 주식을 사면서 바로 취득한 게 되니까 이건 부당한 이익이고 그러면 뇌물이 아니냐 충분히 그렇게 들여다볼 만하죠. 근데 당시 조국이 민정수석이었으니까 뭐 충분히 그게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제보를 주시냐면요. 지금 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우국한이 하는 4개 버스 회사에 정부 보조금이 뭐 몇십 배 늘어서 200억 가까이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2017년, 2018년 뭐 요때 2017년에 200억 가까이가 200억 이상을 보조금을 받았다는 건데
그러고 나서 2018년에 우국한이 WFM 주식 53억 원어치를 코링크에다가 무상으로 이전해 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뇌물이다라고 해서 고발을 했죠. 그럼 과연 보조금 200 몇십억이 정당한 거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시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 보조금을 그렇게 단일, 누가 봐도 같은 회사인 4개 회사, 단일 계열의 회사에다가 200 몇십억씩 정부 보조금이 갈 수가 없다. 이거는 분명히 아주 고위층에서, 왜냐면 그냥 뭐 단순히 그걸 준 정부 기관, 거기 뭐 실무자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알아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 아주 고위층에서 아주 철저하게 챙기지 않고는 그런 식의 보조금 지급은 불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우국한도 그걸 아니까 53억 원어치나 코링크에 줬겠죠. 직접 주는 거는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돌려서 준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더 철저히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단순히 뭐 2억 4천에서 끝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뭐 주식 준 거, 보조금 부분, 우국한의 그 버스 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 보조금이 도대체 어떻게 지급이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왜 그 부분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봅니다. 그게 뭐 일부라도 보조금 지급에 조국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이 드러나는 순간 뭐 뇌물로 가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네, 한번 마루사님 감사드리고요. 이 회원이 되시는 것도 저희한테 슈퍼챗 주시는 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김나은님 감사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신청해 주셨네요. 네, 뉴욕아재님 감사합니다. 네, 뉴욕아재로 쏘는 마지막 슈퍼챗은 무슨 의미죠? 왜 약간 그 마지막 인사 같은 느낌을 주시네요. 계속 뵙고 싶어요. 네, 찰리리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림님 감사합니다. 네, 철든 덩크님 감사합니다. 네, 뉴욕아재님이 뭐 이렇게 또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나? 너무 많이 쏴주다고. 네, 사랑샛변딜님 감사드리고요. 네, 어찌됐거나 이 조국 상황은 물론 약간 지금 뭐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조국 구속까지 하는 게 가능하겠냐, 뭐 이런 거. 지금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계좌 추적영장도 이렇게 안 내주는데, 조국에 대해서 구속영장 냈다 기각되면 지금까지 해온 수사가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냥 불구속 기소하는 게 낫지 않냐. 법원에다가 모든 걸 맡기자.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정도대로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뭐 이런 견해부터 시작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조국에 대해서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논란이 계속 내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이제 그 뇌물 금액이 굉장히 커지면 몰라도 뇌물 금액이 너무 작다 이렇게 되면 구속 영장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원의 양형 기준 그리고 법정 형량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뇌물 금액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면 5년 이상이에요.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면 7년 이상. 특가법입니다. 특가법.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가법 뇌물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돼서 5년에서 10년은 5천에서 1억은 7년, 그리고 1억이 넘어가면 10년 이상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벌써 2억 4천이 확보가 돼 있다면 굳이 이걸 막 더 늘려가지고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구속영장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보조금 부분도 파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국한의 버스 회사들,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도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보조금이 어디서 어떻게 지급됐는지 내역도 좀 확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보조금 지급이 어떻게 그렇게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지, 1년 만에 어떻게 뭐 10몇억 수준에서 230억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지, 이건 뭐 아주 고위층의 개입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보조금 타먹기가 그렇게 쉬우면 다들 보조금 타먹는 거 하지. 예? 물론 눈먼 돈 이래가지고 막 있지만 그거 다 몇 천만 원 수준이지, 이렇게 막 200 몇십억을 그렇게 한꺼번에 막 타내고, 이거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네. 지금 이 정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정권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지소미아 11월 20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1월 22일 날 8월 22일에 호기롭게 지소미아 파기하겠다 선언을 해놓고 3개월 동안 뭐 변화 없이 그냥 유지되면 11월 22일에 종료가 되는 겁니다. 한일 간 군사정보 보호협정. 근데 미국이 지금 이 지소미아가, 한일 간 지소미아가 파기되는 것에 뭐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꼭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나라희망님 감사드리고요. 루원윤님 감사드리고, EHK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이렇게 달았지만 미국 국무부의 핵심 실세들, 특히나 아시아 태평양을 담당하는 담당자들 4사람이 동시에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네, 여기 뭐 이름 딱 정리해놨는데요. 마크 네퍼 국무부 부차관보, 스틸웰, 크라크, 드하트는 지금 이번에 방위비 협상의 대표입니다. 방위비 협상, 올해 방위비 협상의 대표. 그러니까 이 4사람이 왔다는 거는 방위비, 근데 드하트는 지금 방위비 회의가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온 겁니다. 그러니까 떠보러 온 거죠. 지소미아 종료해서 안 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방위비도 굉장히 증액해야 될 거다,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압박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압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소미아는 뭐 22일 날 전에 지금 무조건 뭐 다시 원상복귀,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올 것 같고요. 왜냐면 그걸 유지하겠다고 이미 트럼프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만일에 깬다 그러면 이거 지금 뭐 일본이 경제 제재 조금 한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휘청하는데, 만일에 미국이 정말 뭔가 제재를 하겠다, 미국은 중국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저 경제 뭐 관세 같은 걸로 미국이 만일에 우리한테 뭔가 제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이거는 뭐 정권이 날아가죠. 정권이 날아갑니다. 미국과 일본이 작심하고 정말 정권을 교체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정권이 날아가죠. 정권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똥줄이 타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희상이 지금 일본에 가가지고 온갖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뭐 어제는 뭐 와세다대 특광이다. 그러니까 문희상 자체가 지금 똥줄이 탄 게 2월 달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 왕에 대해서 뭐 전범의 아들이다. 당시 나루히토 왕에 대해서 전범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히로히토 천황이 천황 시절에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났으니까 히로히토 천황이 전범이다. 뭐 이러면서 전범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일본에서 아주 격분을 했죠. 격분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도 맞지 않죠. 전범이 아닙니다. 근데 전범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걸 어제까지 지금 4번째 사과를 했습니다. 4번째. 그러면서 무슨 뭐 한국과 일본 기업,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그걸로 징용공들 돈을 내자, 뭐 이걸 뭐 자기의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 아니 이게 한일 위안부 합의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한일 위안부 합의
100억 원짜리 기금 일본이 내겠다. 10억엔 해서 10억엔 보내왔잖아요. 그걸로 40억 원 준 거 아닙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근데 그 합의가 무슨 굴욕 합의, 매국적 합의, 온갖 걸 해가지고 그 합의 깨고 그때 만든 치유재단도 다 해체해버리고 그게 이 정권이 한 일 아니에요? 그러더니만 이제 와가지고 지금 내놓은 안이라는 게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돈을 내고 한국 국민들이 기부금을 내요? 아니 국민들이 왜 거기다 기부금을 내야 됩니까? 왜 그 법원에다가 해서 내야 돼요? 한일 위안부 합의는 그나마 일본 정부가 돈을 낸 겁니다. 100억 원을. 보내왔잖아요. 그래서 재단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지금 일본 정부는 돈도 한 푼 안 내고 오히려 한국 기업들, 일본 기업들, 그리고 한국 국민들 왜 여기다가 책임을 지워요? 한국 정부가 내야죠. 한국 정부는 이미 돈을 다 받았어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6억 불 받지 않았습니까? 그 6억 불이 당시 일본 외환 보유고의 반이에요, 절반. 그런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다 써놓고는 왜 정부에서 낼 생각을 안 하고 무슨 국민들한테 손을 왜 벌립니까? 국민들이 그 돈을 왜 내요? 한국 기업들이 그 돈을 왜 냅니까? 그나마도 일본은 지금 그건 말도 안 된다. 일본 기업이 돈을 내는 건 있을 수 없다. 일본 기업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한국이 기업이 돈을 내든 국민이 돈을 내든 국가가 돈을 내든 그건 알 바가 아니지만 일본 기업이 돈을 내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바로 거부했습니다. 바로. 문희상 어제 와세다 대학에서 얘기하자마자 일본 정부 문희상 징용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한 방에 차버렸어요. 국회의장의 격이 이렇게 지금 살살 녹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격이 녹고 대통령의 격이 녹는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녹이고 살살 녹고 있는 건데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창피를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굴욕적인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되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물론 문재인이 함으로써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대통령이나 아니면 선출직 공직을 맡는 사람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뭔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선출직 공직자들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방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부터 지자체장 그리고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대통령 이게 선출직들이 있잖아요. 선출직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은 본인이 선출됐을 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없는 일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말도 안 되는 짓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할 수 없는 일을 막 내세워 놓고는 그거 해보겠다고 하다가 시간 다 가는 거죠. 자기 임기 다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대통령은 5년 단임제예요. 5년간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정권은 5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되는데 자기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짓은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적어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뿐만 아니라 뭘 더 알아야 되냐면 해야만 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해서는 안 되는 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면 대한민국이 생존이 위험해지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 이런 거죠. 한미 동맹 이거 해체하는 일, 이걸 위태롭게 하는 일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한일 간의 우호 관계 이걸 위협하는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직접 나서 가지고 거북선 횟집에서 해먹고 전남 가가지고 12척이니 뭐니 이런 소리 하고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온갖 멘트 다 날리고 아니 대통령이 그러면 국회의장이라도 가만히 있어야죠. 아니 김대중한테 정치 배워가지고 상인적
문제 해결 능력과 서생적 문제 의식을 가졌다는 그 문희상이 전범의 아들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는 그 똥 싸는 거 치우려고 일본 가가지고 4번이나 사과를 하고 있으니 해야만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하기에도 5년은 너무 짧아요. 근데 지금 할 수 없는 일, 해선 안 되는 일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2년 반이 그냥 허송세월로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라는 지금 나라 경제 엉망진창이 되고 국민 세금은 다 날려먹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대통령이 인간 아닙니까? 24시간이고 하루에 8시간 자야 돼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과 대통령이 자기가 해야 될 일과 누구 시켜서 할 일, 이것 정도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만기 칠남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복잡한데 옛날 왕들도요 몇 가지 일 처리 안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맡겼습니다. 나눠서 옛날 왕들도 그땐 그렇게 복잡한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만기 칠남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해요? 과감하게 자기가 잘 모르고 만일에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전문성이 있고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놔야죠.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5년제 담임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에 다 벌려놓고 해서 안 되는 일, 할 수도 없는 일 하겠다고 뻥뻥대다가 시간 다 날려먹고 그리고는 진짜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대통령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럽니까? 한미관계, 한일관계는 잘 적절히 관리하고 유지해가지고 이게 우리 기본이에요. 대한민국의 기본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깨보겠다고 지금 덤벼들어가지고 아니 일본한테 제재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본한테 경제 제재를? 우방국가한테? 그럼 그게 우방이에요? 적이지? 경제 제재를 받는다는 게? 일본을 적으로 만들어서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네, 김나은님 좌파들이 조국이 무혐의로 나오면 검찰들 다 옷벗으라고 벼르고 있는데 몸바쳐 일하는 검찰이 계좌 핸폰 수색할 수 있게 힘을 모아주세요. 이게 나라냐? 네, 무혐의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디자인 바이 아키텍트님 늘 감사합니다. 네, 꼭 행복해야 해. 강 소장님 강의 듣고 똑똑해지고 더 깨어나네요. 요즘 상남자 매력 터집니다. 국외 강철대요. 네. 국외 강철대요. 전대협인가요? 전대협이. 네. 그 뭐 정말 제가 이 사진 보고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지금 시진핑과 캐리람 홍콩 장관이죠. 네, 홍콩에 뭐 예전에 이제 영국 총독이 와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중국의 총독이라고 봐야 될까요? 캐리람이라는 여잔데 홍콩 행정장관이죠. 이 사람 지금 물러나라고 지금 시위하는 건데 시진핑이 상하이에서 캐리람을 딱 불러서 만나가지고 홍콩을 더 통제해라. 시위 진압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자, 이 의자 보십시오. 시진핑과 캐리람의 자세 보세요. 저걸 보니까 저 자세를 보니까 아베와 문재인 비록 같은 소파에 앉아 있긴 했지만 그 자세가 떠오릅니다.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저 둘이 옆에 붙어 있기만 했을 뿐이지 다소곳하게 손 올리고 있는 저 자세하며 네.
홍콩도 홍콩이지만 지금 뭐 우리가 워낙 지금 문제가 많다 보니까 홍콩 문제가 눈에 안 들어오네요, 정말. 네. 아니 한미 관계, 한일 관계 이렇게 최악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최악으로 만들어. 아니 아무 실속 없는 문제 아니에요. 징용공 판결이라는 게 아무 실속 없는 정말 몇 명 지금 살아계신 분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런 문제를, 그리고 징용공이라는 게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다 월급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안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중간에 누가 해서 그렇다는 거. 그 판결 자체에도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돈을 안 줬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쟁 피해를 배상해라 이런 식의 어떤 판결이지. 그러니까 선언적 판결이지. 그러니까 그 김능한 대법관이 진짜 이상한 짓을 해서 그런 거지. 이 판결 자체가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결이 아니에요. 진짜로 못 받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 측 자료가 다 있어요. 월급 다 줬다는. 그런데 그런 판결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 일본이랑 싸우자고 덤벼드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어떻게든지 일본하고 잘 협력하고 해가지고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고 잘 유지해 나가는 게, 그게 대통령이 할 일 아니에요? 대통령이 할 일 기본 두 가지. 경제하고 안보예요. 부국 강병입니다. 안보가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거기에 경제성장, 꾸준한 경제성장을 하는 거, 그게 대통령이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두 가지만 잘해도 훌륭한 대통령이 돼요. 이상한 짓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이 문재인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복지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경제정책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 그게 경제정책입니까? 그거 복지정책이죠, 그거는. 국민들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최저임금 수준을 맞춰주겠다. 이게 경제정책이에요? 이게 복지정책이지? 근데 그걸 경제정책으로 내세우니까 경제가 엉망이 되는 거죠. 52시간 근로제? 이것도 그게 경제정책입니까? 근데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상승. 다른 경제정책은 안 보여요. 뭐 혁신, 뭐 성장이니 어쩌니 말로만 그래놓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규제 완화하겠다더니 아무 규제도 완화된 게 없고. 경제는 그 모양으로 내팽개치고, 2류 3류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할 수 없는 북한 문제니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으니, 외교 중재자, 동북아에서 무슨 중재자인지 뭔지 뭐 운전자인지 뭔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온 주변 국가에 웃음거리만 되고,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주변 국가들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내가 내 중심으로 아무리 한국 중심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주변 국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대국이고 생각이 전혀 다른데 그게 됩니까? 근데 그런 걸 국정의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니까, 북한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 경제, 우리 안보, 그 해야만 하는 것부터 최소한으로 잘 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그걸 하기에도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은데 엉뚱한 거 쫓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게 2년 반을 허송세월을 해놓으니까 이제 그냥 공이 최고조로 올라갔으면, 지금 며칠이면 반환점인데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거예요. 산에 올라갔으면 내려갈 길만 남은 거예요. 그동안 벌어놓은 게 많아도 이제 그걸 다 까먹으면서 가야 되는 시점인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으니 이제부터는 그냥 탈탈 털릴 일만 남은 거죠. 에휴, 참 걱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도 그걸 자유한국당이 받아서 어떤 국민의 대안, 희망, 이게 돼야 되는데 너무 못하니까 국민들이 기대를 못하는 거죠. 황교안 대표는 사실 내년 총선에서만 이기면 돼요. 그러면 본인이 뭐 색스폰 안 불고 전국 안 돌아다니고 쓰레기차 뒤에 안 타도 자연스럽게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가 됩니다. 내년 총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총선 잘하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내 혁신, 여태까지 늘 새로운 인물 선보이고 당에 존재감 없는 사람들 팍팍 쳐내고 이거 잘하면 총선 늘 이겨왔습니다. 늘 이겨왔어요. 어제 저희 그 유기준 의원 인터뷰에서도 유기준 의원도 사선 의원을 하면서 느낀 어떤 그 이를테면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어제 하나 하셨는데, 집권당의 지지율이 45% 이상이 안 됐을 때 치르는 선거는 집권당이 패배한다. 왜냐? 45% 이상이 안 된다는 건 집권당을 반대하는 세력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40%다 그러면 집권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60%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꼭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제1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사표 방지 심리가 있기 때문에 투표장에 나가서는 그래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반대하는 당을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찍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1당이 될 거다라고 어제 예측을 하더라고요. 뭐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긴 한데, 그러나 그게 되려면 그래도 35%는 가야죠. 자유한국당이 35%는 가야지. 그래야 그 찍어줄 마음이 나는 거지. 20%대 초반 이래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이 김태흠 의원이 내놓은 강남, 영남, 뭐 근데 강남은 뭐 해당되는 사람이 이종구 의원밖에 없으니까 뭐 별 의미는 없고요. 강남, 영남의 3선 의원, 영남 쪽에 있는 3선 이상의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16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름 들어보시면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다 이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만큼 존재감이 별로 없죠. 영남의 3선 의원들이. 정프로님, 네. 네, 오늘은 울컥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뭐 좀 화가 났는데 오늘은 뭐 이제는 좀 더 담담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네, 가세현 중동님 감사합니다. 혁신위원회라는 거 만들어 놓고 혁신안도 만들었는데 그걸 발표를 안 해요. 5개월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완전 측근들 위주로만 총선기획단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쪽 총선기획단하고 너무 비교된다 라는 얘기 듣고 있죠. 그리고 뭐 통합 말만 하더니 아무것도 지금 통합 이루어지는 게 없죠. 그리고 뭔가 결단이 안 보여요. 굉장히 우유부단해 보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니까 당내에서 과연 황교안 체제로 총선 치를 수 있느냐, 이런 회의감이 짙게 번져나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도 뭐 지금 제2 차로 영입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1차가 그 정도로 기대를 못 줘서 2차도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정말 기대할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1차에 발표하거든요. 근데 1차에 뭐 없잖아요, 누가. 근데 뭐 2차라고 해서 뭐 1차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낫겠어요? 이렇게 기대감을 못 줘서야 이게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참 걱정됩니다. 왜냐면 어찌됐거나 자유한국당이 잘 돼야 정권 교체에 희망이 생길 텐데, 자유한국당이 질이 멸렬하면 뭐 민주당이 아무리 못해도 또 그냥 어차피 문재인 정권이 못해도 문재인은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 나와가지고 또 으쌰으쌰 하면은 또 거기가 또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또 당명도 바꾸고 인기 없으면 그렇게 해서 새로운 당이다 해가지고 하면 또 그럭저럭 신장 개업한 집에 또 개업발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하려는지 참 답답하네요. 답답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저희가 정말
이 수익 이렇게 있는데 이게 팍팍팍팍 줄고 있습니다. 노란 딱지가 계속 붙다 보니까 예전에 노란 딱지 안 붙을 때 벌어놨던 것들이 이제 그냥 그건 이제 지나갔고 새로 노란 딱지가 계속 이게 28일치가 이제 드러나는데 이게 정말 팍팍팍 줄고 있어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죠. 피가 마릅니다. 그런 정도로 직원들이 8명이 있는데 이 참 방송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네. 1877-0665로 좀 전화하셔서 저희가 이 정권의 끝을 볼 때까지만이라도 좀 도와주셔서 왜냐면 정권이 많이 바뀌면 유튜브가 또 그렇게 노란 딱지 붙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좌파들은 안 붙는다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이니 뭐 알릴레온이 전혀 안 붙는데 우리만 붙는 거잖아요. 지금 한 50개 우파 채널들 다 노란 딱지 붙어서 지금 난리가 났죠. 정권을 바꾸면 저희가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그때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돈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저는 뭐 저야 그냥 변호사를 하니까 먹고 살 수 있지만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만 바라보고 있는 많은 직원들 또 저희 많은 진짜 저희 방송을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10,000원씩이라도 2년만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877-0665 그리고 중간에 또 만일에 정말 마음에 안 드시면 전화 딱 주시면 바로바로 해지해 드리니까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냥 전화로 후원하고 전화로 해지하겠다 이렇게 해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에 정기구독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새로 시작된 이 멤버십 이것도 뭐 유튜브에서 좀 뛰어가긴 하지만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뚜벅네님 감사합니다. 네, 전시영님 감사드리고요. 네, 인스류님.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광고가 붙는다는 건데 안 보셔도 돼요. 네, 저희한테 안 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붙는 광고들 너무 이렇게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킵할 때 그냥 바로바로 스킵해서 방송 보십시오. 저희한테 뭐 광고 수익이 안 오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 뭐 광고 수익이 줄어도 끝까지 하긴 할 겁니다. 하긴 하는데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인싸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